네, 안녕하세요. 조인스의 제이필입니다. 이번 챕터 4에서는 유즈 케이스를 진행할 계획인데, 유즈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지금 챕터 1, 2, 3를 통해서 저의 기본적인 렉처 토픽인 Dockerizing Spring Boot Hello World에서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쇼타임이랑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커가 무엇이고, 도커라이징을 어떻게 하고,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어떻게 하고, 그걸 어디서 다운받고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도커라는 컨셉을 알게 되었을 때 현업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현업에 나갔을 때 도커를 이렇게 쓰고 도커라이징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까지 쓰는구나에 대해서 이번 챕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 진행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트로덕션은 이제 세 가지 정도 할 거고, 쇼타임은 뭐 스파크를 돌려볼 건데, 이번 챕터는 이제 유즈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여러분 아마 서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시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노리틱, 마이크로 서비스, MSA 이렇게 들어봤을 거고, 두 번째 CI/CD 인트로덕션. 기존에 이제 아마 컨테이너 개념이 생기면서 뭐 배포나 GitHub이 생기면서 데브오스의 핵심 업무죠. CI/CD.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 거고, 아파치 스파크. 이건 뭐냐면 사실 아파치 스파크는 약간은 지금 도커라이즈는 너무 외인데 저희가 쇼타임 때 아파치 스파크를 돌려볼 거예요. 아파치 스파크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중에서 거의 탑 5 안에들은 약간 프레임워크이라 보시면 되고 하드도 있고 플링크도 있고 스파크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스파크는 그 중에서 인메모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데 꽤 큰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쇼타임에서는 도커헙에서 아파치 스파크를 이 큰 디스트리뷰티브 시스템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그샘플 하나 돌려볼 거예요. 그럼 이런 다운받고 매니지하는 그런 코스트들이 확 줄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쇼타임에서.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 진행하면 MSA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왼쪽은 모노리틱 아키텍처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하나의 서버에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가 있죠. 레이어들이.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무겁겠죠. 두 번째는 서비스들이 다 마이크로 서비스, 즉 컨테이너나 서비스, 작은 서비스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 네, 쇼핑몰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쇼핑몰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쇼핑몰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필요하죠? 회원 관리, 재고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결제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관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모놀리틱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하나의 서버, 즉 스프링 부트에서 다 개발해서 다 클래식 나눈 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의 와르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자르 파일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사실 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크지 않다면 어떤 개발 측면에서는 모놀리틱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제 쪽을 되게 확장시키고 싶어요. 결제가 다양한 서비스들, 페이먼트 서비스들, 어떤 뭐 블록체인, 포인트 시스템도 다 붙이고 싶어요. 그럼 결제 관리가 훨씬 비중이 비대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관리 포인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제 관리 말고 재고 관리에서 간단하게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바꿨어요. 이미 결제 관리가 방대해진 상황에서 그 재고 관리 쪽에서 어떤 로직을 추가했다 따라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테스트를 해봐야지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겠죠. 이런 코스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로직이나 어떤 컴포넌트 단위에서 개발 자체가 방대해지게 되고 중요도가 생기기 때문에 각자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제 디펜던스가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회원 관리로 분리한 거고, 여기는 회원만 관리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결제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여기는 뭐 주문 관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팀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지금 팀에 대한 역할을 분산시키고 딱 역할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너는 결제 관리만 열심히 개발해. 여기다 개발자 4-5명 붙여줄게. 너네는 회원 관리만 개발해. 이 회원이 우리 회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쇼핑몰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뭐 직색이나 에이블리나 잘 인입할 수 있도록 너는 그런 회원 관리 해주고, 재고 관리, 우리 재고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 다른 스톡들을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게 너는 개발해줘. 그러면 이 서비스 자체가 방대해지고 심오해지고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런 걸 말하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하나의 서비스의 이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컨셉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는 다 경량화시켜서 개발해낸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그 컨테이너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울러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하면, 컨테이너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가 몰려서 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케일링 아웃, 여러 개를 넣어서 가용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로드 밸런스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스케일아웃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서비스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잘 처리한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매니징을 위해서, 로깅을 잘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 쿠버네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ECS가 있고, 그럴 수 있겠죠. AWS, ECS. 뭐 여러분들이 컨셉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AWS, ECS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개념들, 도커 개념들이 이렇게 MSA 컨셉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CI/CD입니다. CI/CD는 이제 약자로서 Continuous Integration이고 Continuous Deploymen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GitHub을 많이 쓰죠. Git이랑. 그래서 버전 컨트롤러 하는데, 여러분들 다양한 3명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커밋들이 쌓이겠죠. 근데 그 커밋이 나올 때마다 의미 있는 커밋이라면 다 테스트를 해주고, 다른 서비스랑 배포를 하려고 할 때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미리미리 다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CI/CD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커밋이 올라왔을 때 별도로 다시 테스트 해주고, 이걸 테스트한 것들을 바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또 테스트 끝나고 바로 배포 스크립트 돌려보고, 크래시 난 것들이 아닌 디펜던시 걸린 거 다 체크해 줘야겠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코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딩만 하면 좋을 텐데, 코딩에서 커밋하는 순간 이것도 테스트 해줘야 될 것 같고, 스테이지 관계에서 테스트 해줘야 되고, 또 이거 스테이지 관계에서 잘 통과하면 또 배포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운영 코스들을 데브옵스 사람들이 만약 팀이 있다면 데브옵스 사람들 CI/CD를 구성해주게 되면 이런 운영 코스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가 뭐냐면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코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 되어서 공유 레퍼지토리에 통합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CI/CD에서 끝난 스텝에서 어떤 이미지나 컨테이너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파일이 생기게 되면, 그건 기존에 다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I/CD에서 CD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해서 공유 레퍼지토리로 자동을 릴리즈하고 프로덕션 레벨까지 자동,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에서 운영 서버에서 자동으로 배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CI/CD 통합 환경을 데브옵스 사람들이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로컬 커밋 말고
로컬 커밋 하다가 이거 이제 반영해야겠다. 이제 스테이지나 대부 환경에 반영해야겠다 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CI/CD 스텝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테스트되고 그 다음에 배포 파일 만들어지고 배포 파일 만들어진 것들을 자동으로 서버에 배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개발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로컬에서 개발하다가 인텔리제이에서 자바 개발하다가 GitHub에서 푸시를 했어요. 그럼 GitHub 액션을 통해서 웹훅을 통해서 젠킨스 즉 외부에 있는 젠킨스 서버가 통해서 이 푸시를 감지하고 있다가 땡겨 와서 그래들이나 메이블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자료 파일 생성한 다음에 도커 파일까지 만들어 주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 빌드 해주고 젠킨스에서 다 빌드 스크립트 툴을 관리해주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도커 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레파지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CI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걸 알게 되면 CD에서 도커 이미지를 푸시해서 도커 이미지 풀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 서버에서 그 도커를 도커비스 땡겨놓은 도커 정상적인 이미지를 해서 이제 러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API를 추가했을 때 아니면 쇼핑몰에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재고 관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이 됐을 때 개선 사항을 적용했을 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포 서버까지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I/CD는 요즘에 이제 DevOps의 핵심 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I/CD를 할 때 컨테이너 개념이 들어가고 도커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치 스파크는 사실 도커랑 약간 별도의 개념인데 저희가 코드랩에서 아파치 스파크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서 이제 하둡 다음에 하둡은 뭐였냐면 HDFS 즉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즉 파일 시스템이 분산적으로 있고요. 한 노드가 아닌 여러 노드에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큰 파일들을 분산적으로 저장해 놓는 거고 그 위에 맵리디스라는 게 있었어요. 맵리디스는 어떤 거냐면 파일로 다 잘 저장해 놓는 분산 파일들을 그 위에서 프로세싱해서 돌릴 수 있게 맵이랑 리듀스라는 컨셉을 줘서 처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맵리듀스는 디스크 베이스드였어요. 즉 중간 결과값을 만들고 쓰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항상 디스크 IO를 액세스해야 됐기 때문에 워낙에 조금 스파크보다 훨씬 느렸거든요. 10배에서 100배라고 말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스파크에서는 디스크의 중간에 쓰지 않고 다 메모리를 올려서 다 처리하고 마지막 결과값만 원할 때 디스크에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터레이션 작업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 메모리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백그라운드 슬라이드에서는 SSH 터널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타임 할 때 SSH 터널링에 대해서 작업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SSH 터널링이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하나 있죠? 터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터널을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터널을 만든다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리모트 호스트가 있어요. AWS 리모트 호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어떤 멀리 있는 서버에서 여러 웹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호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이 호스트에 있는 이 포트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로컬에서 봐야 될 때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MVP를 런칭을 했습니다. 리모트 호스트로. 근데 아직 도메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런칭하고 나서 제 로컬 머신에서, 제 로컬 크롬에서 이 HTML 파일들을 불러오고 싶은데 바로 IP를 접속하려니까 ACL, 즉 보안 때문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때문에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SSH 터널링을 하면 됩니다. 그럼 터널링에서 여기에서
이 서버에서 로컬호스트 8888 접속하게 되면 그 서버에 접속하는데 터널링 만 다음에 내 서버에서도 로컬호스트 8888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제 쪽으로 맵뱅이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로컬호스트 888에서 리모트 호스트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SSH 터널링이고요. 사실 SSH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도 다 암호화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더라도 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SH 터널링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백엔드 프로그램 하거나 아니면 서버 프로그램 할 때 SSH 터널링은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SSH 터널링 두 가지 방법 정도 있어요. 로컬 터널링, 리모트 터널링인데, 로컬 터널링은 뭐냐,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터널링 하는 거고, 리모트 터널링은 그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연결하여 터널링 하는 과정들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로컬, 여기 보면 로컬 터널링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쇼타임 때 사용할 건데, SSH-L123 로컬호스트 456 리모트 호스트,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로컬에서 123 포트를 이용해서 리모트 호스트 456 포트에 있는 것들을 땡겨와서 터널링을 만들어 달라, 이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호스트는 456은 사실 여기는 스태틱 값이겠죠. 서버에서 변경을 안 해주면. 123은 여러분들 123을 넣건 999를 넣건 처리만 해서 연결해주게 되면 여러분 머신에서 로컬호스트 999건 로컬호스트 123이건 이 456 포트로 맞춰온 데이터들을, 리턴한 데이터들을 여러분 로컬 머신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SSH 터널링이라 보시면 됩니다.